내가 세상을 버릴지언정 세상이 나를 버리게 하지는 않으리. 조조는 중국 역사상 대표적인 간흥으로 꼽힌다. 그는 어느 때 당시의 유명한 관상가로부터 평화로운 시대에는 유능한 신하가 되겠지만 어지러운 시대에는 간사한 영웅이 될 것이라는 평을 들었다고 한다. 떳떳한 고든 길로 나아가는 것을 정도라 하고 이익을 추구하여 임기응변하는 것을 권도라고 한다. 역사를 보면 정도를 지킴으로써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도 있고 정도만을 고집하다가 오히려 패망하여 비웃음을 받는 사람도 있다. 권도로서 국가와 자신을 융성시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권도가 지나쳐 간교하다는 비난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삼국지는 정사를 소재로 삼아 나관중이라는 작가가 가감윤색한 소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삼국지가 워낙 널리 읽히다 보니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처럼 널리 퍼져 있다. 우리는 삼국지의 어떤 이야기가 가감윤색된 것인지 아닌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짜여진 소설로서의 이야기에 가치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 삼국지의 이야기가 사실 여부를 떠나 인간사의 요체를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취하여 얻을 바를 얻으면 그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국지에 보이는 조조에 대한 간흥으로서의 여러가지 이야기를 근거로 역사상 실제 인물인 조조를 비난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삼국지를 읽을 때 우리는 조조라는 이름을 간교함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이해하면 그걸로 족하다. 춘향이 열녀, 심청이 효녀, 온달이 바보, 돈키호테가 생각 없는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듯이 조조가 당시의 실권자로서 천하를 위협하며 정사를 농단하고 있던 동탁을 살해하려다 실패하여 쫓기고 있었다. 그는 도중에 진공에게 사로잡혔지만 조조는 자기가 한 행위가 의로운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의익이 남아있던 진공은 조조를 흠모하여 그를 풀어주었을 뿐 아니라 그를 추종하여 함께 도피의 길을 떠났다. 떠난 지 사흘 만에 그들은 조조의 아버지와 형제의 의를 맺고 있는 여백사의 집에 묵게 되었다. 여백사는 두 사람을 환대하였으며 곧 좋은 술을 구하러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꽤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조조는 더럭 의심이 났다. 더군다나 밖에서는 칼 가는 소리까지 들렸다. 두 사람이 소리나는 쪽으로 숨어 들어가자 초당 뒤에서 남자들이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묶어서 죽일까 그냥 죽일까? 놓치면 큰일이야. 묶어서 죽이는 게 좋겠어. 조조와 진궁은 나피치 변해 서로를 돌아보았고 마침내 조조가 칼자루를 잡고 말았다. 우리가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저들에게 죽고 말 것이오. 두 사람은 곧 후원으로 뛰어들어 사람들을 찔러 죽였다. 그들이 죽인 사람은 모두 8명이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들이 돼지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여러가지 정황이 드러났다. 진궁은 탄식했지만 조조는 자기가 산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며 집을 도망쳐 나와 갈 길을 재촉하였다. 그들은 길을 가던 중에 술과 채소를 하나를 안고 돌아오던 여백사와 마주쳤다. 조카와 진공은 왜 그렇게 급히 떠나시오? 사람들을 시켜 술안주를 준비하도록 일러 놓았는데. 조조가 둘러대었다. 쫓기는 죄인의 몸으로 누를 끼칠까 두려워 떠나야겠습니다. 두 사람은 얼른 여백사를 지나쳤다. 그런데 그 순간 조조에게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여백사에게 물었다. 백부님, 저기 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말에 여백사가 고개를 돌리자 조조는 칼을 빼어 여백사를 내리셨다. 여백사는 쓰러져 곧 죽었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소설아치게 놀라는 진공에게 조조가 말했다. 그가 돌아가면 일이 커질 게 아니겠소.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소. 그러자 조조가 싸늘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세상 사람을 버릴지언정 세상 사람이 나를 버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오. 훗날 진공은 조조를 떠나 여포를 섬겼다. 그는 조조를 의리 없고 간사한 인물로 보아 주군으로 섬기기를 거부한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그가 선택한 여포는 우둔한 자였다. 여포는 완력과 무예에 있어서는 당시의 무예가들 중 최강자라고 할 수 있었다. 그의 영용함은 초패왕 항우와 결을만 하여 관우, 장비 같은 용장들도 그를 이길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지혜가 부족하여 조조와의 싸움에서 패하여 사로잡히고 말았다. 진공 또한 여포와 함께 사로잡혔다. 조조는 진공에게 인사를 건넸다. 공대는 그간 별거 없으셨소. 공대는 진공의 자이다. 진공이 턱을 꼿꼿이 세우고 대답하였다.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한 줄 알고 오래전에 나는 너를 버렸었다. 이제 와서 무슨 무난히 인사란 말이냐. 조조가 짓궂게 물었다.
그렇다면 여포는 마음이 바르단 말인가? 나를 버린 그대가 왜 미련한 여포를 섬겼소? 여포는 비록 어리석기는 하지만 너처럼 거짓과 속임수를 쓰지는 않는다. 그가 내 계책에 따랐다면 오늘날 그와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좋소. 하고 조조가 말했다. 공대는 내게 죽는다 합시다. 그렇지만 공대에게는 노모와 처자가 있지 않소. 장차 그들을 어쩌시리요. 그 말에 진공의 얼굴에는 수심이 어렸다. 노모와 처자의 목숨을 소나기에 준 자 앞에서 그는 공손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목숨은 오직 명공에게 달렸으니 명공의 선처만을 바랄 뿐이요. 나는 죽이더라도 효와 인까지는 죽이지 말아주셨으면 하오. 조조는 진공과 여포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 나서 좌우에 명하였다. 진공의 노모와 처자를 돌봐주도록 하여라. 태만이 하며 목을 베겠다. 이런 데서도 조조의 간웅다운 점이 보인다. 조조는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려면 부하들이 자기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자기는 남을 배반하지만 남은 나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 자기는 부하를 버리지만 부하가 자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 조조는 이 점을 늘 기억하고 행동하였다. 조조는 한편으로는 힘과 위험으로서 부하를 얼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익과 상금으로서 부하들을 복종시켰다. 그러다가 때때로 진공의 처자를 대하는 경우에서 보듯이 적에게 은전을 베푸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부하들로 하여금 인간적으로 자기를 존경하고 흠모하게 만들 줄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런 통솔력을 발휘하여 그는 마침내 중국의 3분의 1을 장악하는 실권자가 되었다. 그와 대비되는 삼국지의 또 다른 주인공인 유비는 송건과 더불어 나머지 3분의 1을 놓고 다투었는데 조조가 때로는 권도를 그것이 지나쳐 교활함으로 흘렀던 데 비해 유비는 정도와 권도를 병용하였다. 조조가 유비보다 더 큰 힘을 장악했다는 것은 교도가 정도를 누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조조가 유비보다 더 유능했을 수도 있다. 또한 조조는 유비보다 더 유력한 입지에서 출발했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로써 볼 때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정도가 아닌지도 모른다. 이 점은 정도만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공자와 맹자가 학자와 덕망가로서만 이름을 날렸을 뿐 세상의 실권을 잡지 못한 것으로서도 증명된다. 정도는 교도 앞에서 무력하고 이상은 현실 앞에서 좌절된다. 현실은 간교하고 비루하게 살아가도록 인간을 몰아세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상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은 존경과 추앙을 받게 된다. 공자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려는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다.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는 없는 나라를 의미한다. 덕과 인과의로 이루어진 화의 세상은 언제나 꿈으로만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일까? 그러니 정도와 이상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 조조는 동탁이 천자를 위협하여 정사를 농단한다며 그를 죽이려 했었다. 그때는 정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였지만 그는 훗날 동탁과 마찬가지로 천자를 위협하여 정사를 농단하였다. 조조의 일화는 정도와 권도와 교도 사이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를 던져준다.